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회계 조작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없는 재고를 있다고 꾸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한때 이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저도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회사를 방문했었는데요. 하지만 회사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재고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설령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름도 모르는 부품 재고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죠. 저도 초보 때는 괜한 시간만 낭비했었단 말이죠. 직접 가보지 않고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단지 재고자산 회전율의 변화만 보면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비용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것이죠. 이것이 갑자기 좀 작아진다면 재고가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실제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9년부터 재고자산 회전율이 급격하게 작아지고 있죠. 이런 모습이라면 재고를 부풀려서 회계를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에 자본금 전액 장식으로 이 종목은 상패가 확정됐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조작 중에서 수익의 인식을 좀 더 빠르게 혹은 늦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매출을 잡는 경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인식되고 또 언드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조작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목표된 수익이 달성되었다면 그 이후로 들어오는 수익을 선수금으로 잡아서 다음 분기로 고의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매출이 과대하게 계상된 것을 적발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매출 채권 회전율을 봐야 됩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현저히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 나누기 매출 채권이죠. 앞서 매출과 매출 채권이 함께 늘어나는 것을 유의해서 보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의로 매출과 매출 채권을 넣게 되면 같은 값이 분모, 분자에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서 회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자금 회수가 늘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고의적인 분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죠. 자,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2010년부터 매출 채권 회전율이 현저하게 작아지고 있죠. 매출과 매출 채권이 함께 늘어난 이후 이 회사도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매출에 들어온 현금을 실제로 계산해 보는 건데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장은 거의 99%의 기업이 간접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얼마의 돈이 들어왔는지가 잘 표시되지 않습니다. 요걸 찾아내서 직접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억 원이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말에 AR이 500억 원이 늘어있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돈이 들어온 것은 500억 원 뿐이겠죠. 만약에 이 회사의 기말 선수금이 200억 원이 줄어 있다면 여기에서 200억 원이 더 줄어야 하고 매출로 인해 들어온 돈은 고작 300억 원에 불과할 겁니다. 이처럼 매출과 실질적으로 언드되고 리얼라이즈 된 매출만 직접 찾아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매출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매출을 가지고 노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전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방법이 Build and Hold라는 방법이에요. 내년에 매출이어야 하는데 미리 인보이스를 날려서 올해의 매출로 땡겨 잡는 행위인데요. 말 그대로 B를 먼저 날리고 매출을 잡았지만 아직 재고는 내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죠.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죠? 이 막강한 바잉 파워를 가진 회사에서 협력사나 혹은 대리점에 인보이스를 먼저 날리고 매출로 잡는 것은 정말로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채널 스토핑이라는 것도 자주 보이는 방식인데요. 반도체 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도매합을 하는 유통 채널이 따로 있어요. 애플처럼 반도체를 많이 소모하는 회사가 물건을 오더하게 되면 도매 채널에서 반도체 메이커의 물량을 오더하는 방식이죠. 이런 회사들은 연말에 매출이 필요하게 되면 그냥 떠넘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실전에서. 미국에서도 자주 하는 범죄에 속하는데요. 그나마 미국은 좀 신사적입니다. 매출이 필요해서 일단 밀어내기를 했다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받았던 매출에 대해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1월에 다시 반품으로 받아주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랑 계속 거래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편입니다. 문제는 횡포에 가까운 우리 기업이 법적으로는 오히려 적법하다는 것이죠. 미국 기업은 물건이 되돌아온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게 분식회계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고의로 떠맡긴 것인지 진짜로 물건이 필요해서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떠안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마저도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물건을 미리 오더했다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물건이 되돌아오지 않는 대신 자금 회수 기간은 좀 더 연장해 주게 되는데 이때에도 대금을 늦게 받는다는 것이 회계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가게 되면 다른 것은 샘플링해서 보지만 요 12월과 1월은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만큼 실무에서는 고의로 땡기거나 고의로 밀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터 트랜잭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로 잘 아는 기업끼리 매출을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회사 A가 있고 B가 있다면 서로 광고를 해주고 매출을 잡을 수 있겠죠. 또한 백화점과 내부 수수료 매장 사이에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재벌 체제잖아요. 재벌 소유주는 거의 신이에요. 그 아래에서 계열사들은 뭐 줄줄이 달려 있는데 이들은 딱 실적이 나쁘면 떨려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열사 백화점에 사장으로 취임해 있는 사람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떨어졌다면 실무자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실무자들은 결국 수수료 매장이 모가지를 조르게 되는데 슬쩍 가서 매출 전표를 찍으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목표치 설정해 줍니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매장은 짐을 싸라고 통보하는 편이죠. 수수료 매장은 인테리어 비용도 떨리기 전에 짐을 쌀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매출 전표에 허위로 만들어서 매출을 늘려주게 되죠. 뭐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명품 매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 매장의 경우에는 한두 번씩은 겪어봤을 정도로 빈도수가 많은 방식이 되겠습니다.